1953년 2월 16일 밤 나는 이화자를 죽였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던 혜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붉은 봉투.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평생을 고아원을 운영하며 수백 명의 아이들을 키워내신 존경받는 할머니가 쓰신 자백서였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다른 진실이 있는 걸까요? 70년 만에 드러나는 충격적인 비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사연이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쿵, 쿵. 관 뚜껑 위로 떨어지는 흙덩이 소리가 정혜진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평생 동안 고아원을 운영하시며 수백 명의 아이들을 키워내신 어머니 장순옥이 이렇게 차가운 땅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신 건가요? 혜진은 무릎을 꿇고 앉아 흙무덤을 어루만졌습니다. 90의 나이에도 허리 한 번 굽히지 않으시던 어머니였는데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간 지 사흘 만에 영영 눈을 감아버리셨습니다. 엄마, 그만 일어나세요. 집에 가야죠. 딸 은수가 혜진의 어깨를 살며시 감쌌습니다. 33세 기자인 은수는 평소 할머니와 특별히 가깝지는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혜진은 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혜진아, 내가 죽으면 내 방 서랍 맨 아래쪽에 있는 나무 상자만큼은 내가 직접 정리해라. 다른 사람 손 타지 말고. 그때는 그저 평범한 유언 정도로 여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비밀을 간직한 채 떠나시는 듯한 그런 얼굴이었죠. 어머, 물건이 정말 많으시네. 혜진과 은수는 어머니가 홀로 사시던 오래된 한옥집에서 유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고아원 운영하시던 시절의 사진들, 아이들이 보내온 편지들, 그리고 수십 년간 모아두신 온갖 물건들이 방 안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이런 걸 다 모아두셨을까요? 은수가 낡은 앨범을 들춰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장순옥과 고아원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은 고아원을 시작한 이후의 것들 뿐이었습니다. 엄마 어릴 때 사진은 왜 없는 거지? 혜진이 의아해하며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맨 아래쪽 서랍에 손을 뻗었을 때였습니다. 드르르. 서랍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래되어 나무가 부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부러 잠가둔 건지 알 수 없었죠. 은수야, 이쪽 좀 도와줄래? 둘이서 힘을 합쳐 서랍을 당기니 갑작스럽게 열리면서 안에서 뭔가 무거운 게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 바닥에 떨어진 건 오래된 오동나무 상자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상자 위에는 붉은 리본으로 십자가 모양을 그어놓고 그 위에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말 것, 순옥. 어머니 친필이네. 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당부하신 게 바로 이 상자였을까요? 하지만 왜 아무도 보지 말라고 써놓으신 걸까요? 엄마, 이거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맡기신 거잖아요. 은수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기자 본능인지 감춰진 것에 대한 호기심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혜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평생을 선량하게 사시며 남에게 피해 한 번 끼치지 않으신 어머니가 무슨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을까요? 찰칵. 결국 혜진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몇 장의 낡은 흑백 사진과 함께 붉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붓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자백서 -1953년 2월 16일 장순호. 자백서.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사신 어머니가 무슨 자백서를 써놓으셨다는 걸까요?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어머니가 아주 어렸을 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20살 남짓한 젊은 순옥이 한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낡은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들. 그런데 함께 찍힌 여자의 얼굴 부분은 누군가 일부러 지워놓았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왜 얼굴을 지웠을까요? 은수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물었지만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온 신경이 그 붉은 봉투에 쏠려 있었거든요. 바깥에서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 비밀을 꺼내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의 무게가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안에 꽤 많은 내용이 적혀 있는 것 같았죠. 정말 열어봐도 될까? 혜진은 딸을 바라봤지만 은수도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하셨던 비밀이 무엇인지 이제 곧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알고 싶었을까요? 어쩌면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진실 말입니다. 혜진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여는 혜진의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듯이 조심스럽게 봉투 입구를 벌렸죠. 안에서는 누렇게 바랜 편지지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글씨가 많네. 혜진이 첫 번째 장을 펼치자 정성스럽게 쓰인 붓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첫 줄을 읽는 순간 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1953년 2월 16일 밤, 나는 이화자를 죽였다. 뭐라고?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수가 급히 다가와 편지를 함께 들여다봤죠.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내 손은 떨리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 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살인자다. 그것도 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 엄마, 이게 정말 할머니가 쓰신 거예요. 은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지만 혜진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의 글씨였거든요. 젊은 시절의 글씨라 지금보다는 힘이 있어 보였지만 틀림없이 장순옥의 필체였습니다. 혜진은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갔습니다. 화자는 나와 함께 보육원에서 자랐다. 같은 또래였고, 같은 방에서 잤고, 같은 꿈을 꾸었다. 우리는 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였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달라졌다. 화자. 이 화자가 할머니랑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사이였다는 거네요. 은수가 중얼거렸지만 혜진의 시선은 계속해서 편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다. 2월이었고 보육원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화자와 나는 부엌에서 몰래 나온 고구마를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화자가 말했다. 순호가, 나 내일 여기서 나갈 거야. 김 선생님이 좋은 집 하나 찾아주셨어. 혜진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어머니가 살인을 저질렀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고아원을 운영하시며 아이들을 돌보신 분이 젊은 시절에는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화가 났다. 화자만 좋은 집에 가고 나는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억울했다. 우리는 말다툼을 했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였다. 그때였다. 엄마, 잠깐만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잠시 쉬었다가 은수가 혜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이상 끝까지 읽고 싶었습니다. 화자가 나를 밀쳤고 나는 그만 화자를 밀어버렸다. 그런데 화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보육원 마당에 있던 큰 돌에 부딪혔다. 그 소리를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쿵 하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화자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혜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사람을 죽이셨다는 말입니까? 나는 화자를 깨우려고 흔들어 봤지만 소용없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그 순간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20살밖에 안 된 나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장순옥이 어떻게 화자의 시신을 처리했는지, 어떻게 보육원을 떠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울로 올라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나는 화자를 보육원 뒷산 작은 움막에 숨겨두고 다음 날 새벽에 원장에게 화자가 밤중에 사라졌다고 거짓말을 했다. 모두들 화자가 도망간 줄 알았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나도 보육원을 떠났다. 어머나, 할머니가 정말로 은수조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존경받던 할머니가 젊은 시절에 이런 일을 저지르셨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서울로 올라와 이름을 바꾸고 살았다. 순옥에서 장순옥으로. 그리고 고아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화자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아이들을 돌보며 살았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 혜진은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진실은 묻히지 않길 바랄 뿐이다. 만약 누군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부디 화자의 무덤을 찾아 꽃 한 송이라도 놓아주길 부탁한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지는 말아달라.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1960년 3월 1일 순옥. 편지를 다 읽고 난 혜진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어머니가 살인자였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엄마, 이거 정말일까요? 할머니가 정말 사람을 죽이신 걸까요? 은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로 일하면서 여러 사건들을 취재해 봤지만 이렇게 가까운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혜진은 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글씨 하나하나가 어머니의 것이 분명했고 내용도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상세했죠. 그런데 이화자라는 사람은 정말 죽은 걸까? 혹시 살아있는 건 아닐까? 혜진이 희망적으로 말했지만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바깥에서 겨울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이 끔찍한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듯이 말이죠.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아버린 진실을 다시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지? 며칠 동안 혜진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백서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떠나지 않았거든요. 반면 은수는 오히려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거 한번 조사해 볼게요. 은수가 자백서 사본을 들고 혜진 앞에 앉았습니다. 기자 본능이 발동한 모양이었죠. 은수야, 그냥 묻어두자. 할머니께서 평생 숨기고 싶어 하셨던 일인데. 아니에요, 엄마. 할머니가 진실은 묻히지 않길 바란다고 하셨잖아요. 어쩌면 할머니도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하셨을지도 모른다고요. 은수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숨기고 싶으셨다면 자백서를 아예 쓰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뭐부터 조사할 생각이야? 일단 이화자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죠. 1953년이면 벌써 70년도 더 된 일이니까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은수는 당장 신문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1953년 관련 기사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기록들은 대부분 소실되거나 디지털화되지 않아서 찾기가 쉽지 않았죠. 이틀 후, 엄마, 찾았어요. 은수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혜진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뭘 찾았다는 거야? 경북 영천군에 있는 작은 마을 기록을 찾았어요. 1953년 2월에 정말로 이화자라는 여성이 실종된 기록이 있다고요. 혜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로 어머니의 자백서가 사실이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영천으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더 자세한 건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은수는 오래된 마을 회관에서 이장을 만났습니다. 80이 넘은 이장은 은수의 질문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일 말이오? 워낙 옛날 일이라. 하지만 영자네 집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긴 하지. 영자네 집이요? 윤영자라고 이화자의 고아원 여동생이지. 아직 살아있어. 치매는 좀 있지만 말이야. 은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여동생이 아직 살아있다니 이보다 확실한 증언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장의 안내로 은수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기와집을 찾았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니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기자입니다. 윤영자 할머니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어머니 치매가 심하셔서. 그런데 무슨 일로? 은수는 조심스럽게 이화자 실종 사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아, 이모 이야기군요. 어머니가 평생 그 일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마침내 은수는 윤영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는 방 안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은수가 다가가자 윤영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흐릿했지만 뭔가를 간절히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죠. 언니는 죽지 않았어. 윤영자가 갑자기 은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언니가 죽지 않았다고요? 언니는 그 여자가 데려갔어. 밤에 몰래. 윤영자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지만 은수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치매 환자라고 해도 어린 시절의 기억은 생생할 수 있거든요. 어떤 여자가 데려갔다고요?
보육원에서 같이 살던 궁, 순옥이가 언니를 은수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옥이라니 바로 할머니 이름이 아닙니까? 할머니, 순옥이가 언니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윤영자는 갑자기 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때문에 기억이 뒤섞이는 것 같았죠. 은수는 윤영자의 아들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자주 하신 말씀인데, 이모가 사라지기 전날 밤에 보육원 친구가 찾아왔다고 하세요. 그 친구 이름이 순옥이었다고. 그럼 정말로. 은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의 자백서가 거짓이 아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어머니가 항상 언니는 죽지 않았다고 하세요. 치매 때문에 헷갈리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아시는 건지. 은수는 윤영자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언니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윤영자가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뒷산에 언니가 아직 기다리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은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의 자백서에도 뒷산 움막에 화자를 숨겨두었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뒷산 어디예요? 하지만 윤영자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은수는 윤영자의 아들과 함께 마을 뒷산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움막터들이 여러 곳 있었지만 70년이나 지난 지금 뭘 찾기는 어려웠죠. 은수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 이화자라는 사람이 실제로 1953년에 실종됐고 그 여동생이 할머니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수는 윤영자가 한 말들을 혜진에게 전했습니다. 혜진은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가 정말로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더 조사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할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지만 진실은 아직 멀기만 했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정말로 이화자를 죽인 걸까요? 아니면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서울로 돌아온 은수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조사에 매달렸습니다. 윤영자의 증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언니는 죽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1950년대 보육원 기록이라. 은수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고아원 관련 자료들이 일부 보존되어 있었죠. 며칠간의 끈질긴 검색 끝에 은수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경상북도 영천군에 있었던 사랑이 집 보육원이라는 곳의 명단에서 순옥과 이화자의 이름을 동시에 찾아낸 것입니다. 진짜 같은 보육원에 있었구나.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1953년에 보육원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순옥은 취업으로 인한 퇴소, 이화자는 실종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실종이라고 되어 있네. 할머니 자백서랑 시기가 맞아. 은수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혹시 그 보육원에서 일했던 사람이나 관련된 인물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은수는 다시 영천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보육원과 관련된 인물들을 찾기 위해서였죠. 보건소 직원의 도움으로 1950년대
이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조사했습니다. 사랑이 집 보육원이요? 아, 그곳은 1960년대 초에 문을 닫았어요. 원장이 돌아가신 후에. 혹시 그때 보육원과 관련 있던 분들 중에 아직 살아계신 분 있을까요? 글쎄요. 아, 이강호 어르신이 계시긴 해요. 그분이 그때 보육원 근처에 사셨거든요. 은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증인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80세 후반으로 보이시는 이강호 어르신은 생각보다 정정했습니다. 기억력도 또렷하고 말씀도 분명했죠. 은수가 보육원 이야기를 꺼내자 이강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랑이 집 보육원. 참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 그런데 무엇을 찾고 있나? 은수는 조심스럽게 할머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백서 내용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가족사를 조사하고 있다고만 했죠. 순옥이. 그 이름 기억해. 참 특이한 아이였지. 어떻게 특이했다는 말씀이세요? 똑똑하고 의젓했어. 다른 아이들보다 어른스러웠지. 그런데 이강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그림자 같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 이화자라고. 은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 같은 친구라니요. 둘이 항상 붙어 다녔거든. 마치 한 몸처럼. 그런데 이상했던 건 순옥이는 밝고 활발했는데 화자는 늘 조용하고 우울해 보였어. 완전히 반대의 성격이었지. 이강호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952년 겨울쯤인가 둘 사이에 뭔가 틀어졌더라고. 자주 다투는 모습이 보였어. 무슨 일 때문에 다퉜을까요? 남자 때문이었지. 김정수라고 그때 보육원에서 일하던 젊은 선생님이 있었거든. 25살 정도 됐나? 둘 다 그 선생님을 좋아했어. 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자백서에는 남자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김정수 선생님은 순옥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 똑똑하고 씩씩한 순옥이한테 더 관심을 보였지. 화자는 그게 견디기 힘들었나 봐. 이강호의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음해 2월인가 화자가 갑자기 사라졌어.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보육원에서는 가출했다고 했지만. 하지만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 순옥이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은수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강호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화자가 사라진 그 다음 날 순옥이 얼굴을 봤거든. 새파랗게 질려서는 벌벌 떨고 있더라고. 그리고 며칠 후에 순옥이도 보육원을 떠났어. 그럼 정말로 뭔가 있었던 거야. 확실해. 그런데 그때는 전쟁 직후라 사람 하나 사라지는 게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었거든. 다들 입을 다물고 살았지. 은수는 더 구체적인 증언을 들으려 했지만 이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일은 이제 그만 묻어두는 게 좋겠어. 다 옛날 일이야. 하지만 은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김정수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김정수. 그 사람도 순옥이 떠난 후 얼마 안 있어 보육원을 그만뒀어.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더니 그 뒤로는 소식이 없었지. 서울로요? 갑자기 은수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도 서울로 올라가셨고 김정수도 서울로 갔다고.
혹시 둘이 함께 간 건 아닐까요? 어르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뭔가 순옥 할머니가 보육원을 떠날 때 이름을 바꿨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강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나? 그래, 순옥이에서 장순옥으로 바꿨지. 성까지 새로 만들어서.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글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겠지. 아니면 이강호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겠지. 은수는 이강호의 집을 나서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자백서가 사실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도 생겼습니다. 김정수라는 남자는 누구일까요? 혹시 할머니와 함께 서울로 올라온 걸까요? 그리고 이화자의 죽음에는 정말 다른 배경이 없었던 걸까요? 은수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은수가 영천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혜진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강호의 증언까지 들으니 어머니의 자백서가 거짓말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거든요. 은수야, 이제 그만하자. 혜진이 딸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엄마, 하지만 진실은 무슨 진실이야? 우리 엄마가 살인자라는 게 진실이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이야.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머니에 대한 모든 기억이 뒤바뀌어 버린 기분이었거든요. 평생 존경하고 사랑했던 어머니가 실제로는 남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이었다니.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어머니가 받으셨던 상도, 고아원에서 하신 모든 선행도 다 거짓이었던 거야. 은수는 엄마의 고통을 이해했지만 기자로서의 책임감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인걸요. 그리고 윤영자 할머니는 아직도 언니를 찾고 있어요. 그건 치매 때문에 헷갈리시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혜진의 핸드폰이 울렸죠. 여보세요? 혹시 장순옥 할머니 따님이신가요? 저는 영천일보 기자 박민수라고 합니다. 혜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따님분이 며칠 전에 저희 지역에 오셔서 취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장순옥 할머니와 1953년 이화자 실종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혜진은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수의 조사 과정에서 소문이 새어나간 모양이었죠. 저희는 별로 아는 게 이강호 어르신께서 증언해 주신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70년 전 미제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될 만한 소재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혜진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은수도 창백한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죠.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영천일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70년 전 실종 사건의 새로운 증언, 보육원 출신 여성들의 의문스러운 관계. 기사는 장순옥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던 여성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오래된 사건에 대한 호기심 정도로만 받아들였죠. 하지만 혜진에게는 몇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혜진 씨, 혹시 기사에 나온 그 분이 어머니의 고아원에서 자란 몇몇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물어왔지만
대부분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장순옥 원장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평생을 아이들 위해 사셨는데 말이 안 되죠. 은수는 직장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회사 시간에 조사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정은수 씨, 가족사 조사하려고 회사 자원을 사용한 거예요. 부장의 따가운 시선이 은수를 짓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충분히 기사가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기사요? 70년 전 일을 가지고 그것도 확실한 증거도 없이? 하지만 자백서가 진짜라는 증거가 있어요?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니고요? 은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할머니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당분간 휴직하는 게 좋겠어요. 이 일이 정리될 때까지는. 저녁 식탁에서 혜진과 은수는 마주 앉았지만 예전처럼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괜히 나섰다가. 괜찮다. 어차피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었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혜진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서 살이 눈에 띄게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은수야, 정말 확실한 거야? 우리 엄마가 정말로. 글쎄요.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증거는 있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고. 석연치 않은 부분. 윤영자 할머니가 자꾸 언니는 죽지 않았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강호 어르신이 말씀하신 김정수라는 사람도 그렇고. 혜진이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정수. 그런데 그 사람은 할머니와 같이 서울로 온 건 아닐까? 왜요? 생각해봐. 할머니가 혼자서 서울에 오셔서 고아원을 차릴 수 있었을까? 젊은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서.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평생 혼자 사셨잖아. 남편을 일찍 여의고 엄마를 혼자 키우셨는데. 혹시 그 김정수가 우리 할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은수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김정수와 함께 서울로 왔다면 그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엄마, 할아버지에 대해서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별로 말씀 안 하셨어. 그냥 좋은 사람이었는데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병으로 돌아가신 건가요? 그것도 자세히 안 들었어.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셨거든.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할머니의 과거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이 많은 것 같았거든요. 그때 혜진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은수야, 할머니 방에 다른 것들도 더 있을지 모르겠어. 다시 한번 찾아보자. 정말요? 응. 이미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자. 할머니가 정말 무슨 일을 하신 건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겠어. 은수는 엄마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찾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 이 가족에게 구원이 될까요? 아니면 더 큰 고통이 될까요? 밖에서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더 큰 비밀이 드러날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혜진과 은수는 다음 날 아침부터 할머니 방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꼼꼼히
놓친 부분이 없는지 구석구석 살펴봤죠. 엄마, 이 서랍장 뒤쪽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은수가 무거운 서랍장을 조금씩 움직이니 뒤쪽에서 먼지 덮인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또 뭐가 있는 거야? 혜진이 한숨을 쉬며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충격적인 내용은 아니었죠. 대부분 고아원을 운영하시면서 받은 감사 편지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상한 건 없네. 하지만 그때 은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혹시 장순옥 할머니 가족분이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50대 정도로 들렸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윤영자의 딸 윤미선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를 찾아오신 기자분 맞나요? 은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천에서 만났던 윤영자의 딸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혹시 시간 되시면 서울로 올라가고 싶은데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전화로는 어렵고 직접 만나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것이 있어요. 은수는 혜진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바꿔받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장순옥의 딸 정혜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아니에요. 혹시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오후에 가능할까요? 다음 날 오후. 윤미선은 생각보다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혜진과 은수를 만나자 먼저 깊이 인사를 했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복잡한 기분입니다. 저희도 그래요. 앉으세요. 윤미선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였죠. 이게 뭔가요? 어머니가 10년 전에 녹음해 두신 겁니다. 그때 치매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녹음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윤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남겨두고 싶다고 깜빡하기 전에 꼭 기록해둬야 한다고 하셨어요. 혜진과 은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사실 그동안 들을 용기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고통받으셨던 이야기일 텐데. 그런데 며칠 전에 기자분이 오신 후로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셨거든요. 계속 언니를 부르시면서 안절부절하셨어요. 윤미선이 녹음기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들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걸 혼자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들어봐도 될까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미선이 고개를 끄덕이며 재생 버튼을 눌렀죠. 잡음이 흘러나오더니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이제 많이 깜빡깜빡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둘게. 윤영자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 전이라 그런지 지금보다는 훨씬 또렷했죠. 내 언니 이화자 이야기야. 사람들은 언니가 가출했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다른 거야. 혜진과 은수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1953년 2월 16일
무서운 일이 있었어.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중간중간 잡음이 섞였지만 윤영자의 음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군인 하나가 보육원에 들어왔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나를 붙잡더라고. 무서운 일을 하려고 했어.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니가 그걸 보고 나를 구하려고 했지. 그 군인을 밀쳐내려고. 하지만 군인이 더 셌어. 언니를 세게 밀어버렸지. 목소리가 잠시 끊어졌다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울먹이는 소리였죠. 언니가 돌에 머리를 부딪혔어. 그 소리를, 그 무서운 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언니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 은수가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할머니의 자백서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군인은 언니가 죽은 걸 보고 무서워서 도망갔어. 나는 너무 무서워서 울고만 있었지. 그런데 조금 후에 순옥 언니가 나타났어. 그럼 할머니는 혜진이 중얼거렸지만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순옥 언니가 모든 걸 봤어. 언니 시신도, 우는 나도. 순옥 언니가 말했지. 영자야, 이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그 군인을 찾을 수도 없고, 오히려 너만 더 위험해질 거야. 윤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옥 언니가 언니를 뒷산에 조용히 묻어줬어. 그리고 며칠 후에 보육원을 떠났지. 나한테는 이 일은 절대 말하지 마. 너를 보호하려는 거야 라고 했어. 혜진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왜 자백서에 자신이 죽였다고 쓰신 걸까요? 순옥 언니가 떠난 후로 나는 평생 그 비밀을 지켜왔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 사람들은 언니가 가출했다고 생각했고, 나도 그냥 그렇게 두었어. 녹음이 잠시 멈춘 듯 하더니 다시 윤영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어. 언니는 나를 구하려다가 죽었어. 그리고 순옥 언니는 우리를 보호해준 고마운 사람이야. 언니를 정중히 묻어주고 나를 지켜준 은인이지. 녹음이 끝나자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은수도 할 말을 잃었죠. 그럼 우리 엄마는 전혀 죄가 없는 거네요. 맞아요. 윤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순옥 할머니는 살인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 이모를 정중히 묻어주시고 어머니를 평생 보호해 주신 분이에요. 혜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왜 자백서에 자신이 죽였다고 쓰신 거지? 아마, 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마 할머니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화자 할머니를 구하지 못했다는, 그리고 진짜 범인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그래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윤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워낙 착하신 분이셨으니까.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진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죠. 윤미선이 돌아간 후 혜진과 은수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진실한 모습을 알게 되었지만 이제 이 사실을 어떻게 세상에 알려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엄마, 우리가 이걸 공개해도 될까요? 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녹음기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글쎄, 윤영자 할머니가 평생 숨기고 싶어 하셨던 일인데
혜진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자백서 마지막에 진실은 묻히지 않길 바란다고 하신 말씀이 계속 떠올랐죠. 하지만 엄마, 할머니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셨잖아요. 은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죄도 없으면서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오셨거든요. 고아원을 운영하신 것도, 수많은 아이들을 돌보신 것도 모두 죄가 없는 죄에 대한 속죄였던 셈이죠. 그리고 윤영자 할머니도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남기신 거 아닐까요? 혜진은 한참을 생각한 끝에 결심을 내렸습니다. 알겠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 혜진과 은수는 자백서와 녹음 테이프를 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70년 전 사건이라며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자백서와 녹음 테이프를 듣고 나서는 표정이 진지해졌죠. 이건 꽤 중요한 증거네요. 미제 사건도 아니고 애초에 사건으로 접수된 적도 없는 일이지만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겨두겠습니다. 장순옥 씨에 대한 무혐의 의견서와 함께요. 정말 고맙습니다. 혜진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재판이나 판결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무죄가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였거든요. 며칠 후 은수는 지역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영천일보에 실렸던 기사 때문에 이미 관심을 보이던 방송국이었죠.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7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라. PD가 관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영자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시잖아요. 증언의 신빙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10년 전에 녹음하신 거라 그때는 정신이 또렷하셨어요. 그리고 이강호 어르신의 증언도 있고요. 은수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결국 방송국에서는 단순한 뉴스가 아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하기로 했죠. 한 달 후, 70년 만에 밝혀진 진실, 누명을 쓰고 산 어느 여인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장순옥의 자백서에서 시작해서 윤영자의 증언, 이강호의 기억, 그리고 혜진과 은수의 인터뷰까지 차분하고 진솔하게 담아냈죠.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런 분이 계셨다니. 장순옥 원장님,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구나. 어머니의 고아원에서 자랐던 사람들도 하나둘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원장님이 그런 아픔을 안고 계셨는지 몰랐어요. 더욱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원장님께 제대로 된 감사를 표하고 싶어요. 방송이 나간 후 은수의 직장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정은수 씨, 이번 다큐멘터리 반응이 정말 좋네요. 복직하시죠. 부장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소재였다니. 앞으로도 이런 휴먼 스토리 발굴에 힘써주세요. 은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지만 기자로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었죠.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후 혜진은 혼자 영천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을 보내신 그 작은 마을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사랑이 집 보육원이 있던 자리에는 지금 작은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1층에는 편의점과 작은 식당이, 2층에는 동네 사람들이 사는 작은 빌라로 이루어져 있었죠. 여기가
여기가 엄마가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곳이구나. 혜진은 상가 건물 앞에 서서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20살 나이에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도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죠. 편의점 사장에게 물어보니 이 건물이 지어진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보육원이요? 아,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사 오기 전 일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마을 뒷산도 올라가 봤습니다. 이화자 씨가 묻혀 있다는 그곳을 찾고 싶었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정확한 위치를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산 곳곳에 펜션과 전원주택들이 들어서 있어서 예전 모습을 찾기는 더욱 힘들었죠. 대신 혜진은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쉼터에서 작은 꽃다발을 놓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화자 씨, 늦었지만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네요. 우리 엄마가 평생 당신을 기억하며 살아오셨어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윤영자 씨도요. 모두들 당신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혜진은 윤영자가 있는 요양원도 찾아갔습니다. 윤미선의 안내로 윤영자 씨를 만날 수 있었죠. 치매가 많이 진행된 윤영자는 혜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혜진이 장순옥의 딸이라고 하자 갑자기 또렷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순옥 언니 딸? 네, 어머니. 장순옥의 딸 혜진이에요. 윤영자가 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옥 언니, 고마운 사람이었어. 고마운 사람. 윤영자는 그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치매로 많은 것을 잊어버렸지만 어머니에 대한 고마운 마음만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 이제 편안히 지내세요. 언니분도 우리 엄마도 모두 편안하실 거예요. 혜진은 윤영자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혜진이 영천을 떠나기 전 마을 이장이 제안해서 작은 추모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방송을 본 마을 사람들이 장순옥과 이화자를 기리고 싶다고 했거든요. 이제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네요. 두 분 모두 안타까운 분들이었어요. 장순옥 씨가 그런 희생을 하셨다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마을 사람들이 작은 꽃을 한 송이씩 들고 묵념을 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혜진은 처음으로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거든요.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죄책감을 안고 계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라도 편안히 쉬실 수 있을 거였죠. 영천에서 돌아온 지 2달쯤 지났을 때 윤미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영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어머니가 어젯밤에 편안히 가셨어요. 윤미선의 목소리는 슬프면서도 어딘지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에 언니, 순옥 언니, 라고 하시면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혜진은 윤영자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작은 장례식이었지만 영천에서 올라온 마을 사람들도 몇 분 계셨죠. 모두들 윤영자가 평생 간직했던 비밀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언니를 만나러 가시는 것 같아요. 윤미선이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혜진은 윤미선과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이화자, 이모를 위한 작은 비석을 하나 세우고 싶어요. 영천 뒷산 어디엔가.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윤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조그마한 계획을 세웠죠. 한 달 후, 혜진, 은수, 윤미선은 함께 영천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비석을 세우기 위해서였죠. 마을 이장의 도움으로 뒷산에 적당한 장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 보육원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언덕이었습니다. 지금은 상가 건물과 주택들이 들어서 있지만 여전히 마을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죠. 비석은 검은 화강암으로 만든 작고 소담한 것이었습니다. 앞면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죠. 이화자 장순옥을 기리며 사랑으로 살다간 두 여인을 위하여. 뒷면에는 간단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1953년 그 겨울의 진실 그 끝에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 비석을 세우는 날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두 분이 반겨주시는 것 같았죠. 엄마, 이화자 씨, 이제 편안히 쉬세요. 혜진이 비석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은수도 윤미선도 함께 고개를 숙였죠. 할머니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마세요. 은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강호도 지팡이를 짚고 언덕까지 올라왔습니다. 80세를 훌쩍 넘긴 고령이지만 꼭 참석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이제야 제대로 된 무덤을 얻으셨네. 두 분 모두 고생 많으셨어. 이강호가 비석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혜진은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어머니의 자백서를 발견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죠. 처음에는 어머니가 살인자일지도 모른다는 충격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고통이 있었죠. 하지만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안도감과 어머니에 대한 더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은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엄마도 편안하실 거야. 혜진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살인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보호한 선량한 분이셨고 평생을 그 선량함으로 살아오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몇 달 후의 봄이 되자 혜진은 어머니가 운영하셨던 고아원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주택단지가 들어서 있었지만 작은 공원 한쪽에 사랑이 집 고아원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죠. 기념비 앞에는 어머니의 고아원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세운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방송을 본 후로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들었습니다. 원장님, 진실을 알게 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원장님의 희생 덕분에 저희가 있습니다. 기념비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쪽지들을 읽으며 혜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은수는 기자로 복직한 후 더욱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묻혀있던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엄마, 저 요즘 할머니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선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 그런 일이야말로 내가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혜진도 은수의 새로운 방향을 응원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혜진은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서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도, 고아원을 운영하실 때의 사진도, 모든 사진 속에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띠고 계셨죠. 엄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돌보셨는지, 왜 그렇게 선하게 사셨는지.
이화자 씨를 위해서, 윤영자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였구나. 혜진은 어머니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처음에 의심해서. 하지만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 딸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따뜻한 봄이 온 것 같았죠. 은수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영천에서 전화 왔어요. 비석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을 본 사람들이 찾아온대요. 정말, 그럼 이화자 씨도 외롭지 않으실 거네. 혜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해 겨울, 혜진과 은수는 다시 영천을 찾았습니다. 비석을 세운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죠. 언덕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비석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이 있었어요. 누가 놓고 간 걸까요? 글쎄, 아마 방송을 본 분이겠지. 혜진은 새로운 꽃다발을 비석 옆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화자 씨, 우리 엄마, 그리고 윤영자 할머니. 모두 따뜻한 곳에서 만나셨길 바라요. 눈발이 하늘에서 내려와 비석 위에 살포시 앉았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 같았죠. 그 겨울의 진실은 처음에는 차가웠지만 그 끝에는 누군가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화자의 동생을 향한 사랑, 장순옥의 친구를 향한 사랑, 그리고 모든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말이죠. 혜진과 은수는 손을 잡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았고 그 진실이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들이 두 사람의 발자국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깊은 여운이 남으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누군가는 웃음으로 지나온 그 길. 이곳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정성껏 담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연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